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주말이 왔습니다. 김 선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사야부리. 축구 얘기부터 해야지. 조금 김이 빠지긴 했을 텐데. 살짝 하루가 지났지만. 네. 야, 그래도 우리 독일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봤어요? 독일전? 봤죠. 누구와 봤습니까? 그녀와 봤어요? 그녀? 분위기 좋았겠는데? 끝나고? 난리 났지. 우리 태극전사들이 그렇게 분골 세신 해줬는데. 나도. 세신해야 돼? 분골 일단. 뼈를 갈았죠. 다음 주 영화 미리 공개하면 뭐 뻔하잖아요. 마녀하고 시카리오를 할 건데 시간이 잘 안 돼서 녹음할 시간이 두 영화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케줄상 시카리오를 봐야 네. 이게 뭐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녀도 보고 이렇게 주말에 녹음을 하니까 시카리오를 봐야만 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처음엔 아무 고민 없이 10시 거를 예매를 했어요. 밤 10시. 네. 그 독일전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당일날. 기대가 그만큼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만있어 봐. 오늘 독일전 아니야? 근데 10시에 그걸 보러 갈 수는 없잖아. 아무래도 축구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축구를 하고 싶어서 안 본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표를 봤더니 12시 40분께 있는 거예요. 고민에 들어갔지. 이게 90분 하면 12시 반에 끝나는데 중간에 15분 쉬는 타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지나가고 그러면 40분에 시작하지만 광고를 계산하면 50분에 시작이니까 그럼 12시 50분 안에 경기가 끝날 것이냐. 근데 인저리 타임 있고 어쩌고 하면 한 10분 정도 물려.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깊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독일전이라 전반만 봐도 약간 답 나오는 상황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죽수면 그 정도 보다가 휘슬 부는 것까지 보면서 기분 잡칠 바에야. 영화 보자. 영화를 딱 보러 가서 딱 끝내고 들어오면 괜찮지 않겠나. 진짜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영화 결국에는 캔슬했겠네요. 캔슬했어요. 캔슬했어요. 와. 그 경기에 대해서 총평을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할 텐데. 일단 총평을 한번 그래도, 어떻게 보셨나? 이게 절박한 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차두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차두리가? 왜? 네. 차두리가 이제 독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선수 하나하나 장단점, 특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꿰고 있거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뭐 우리 신경 썼겠어. 독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 티가 나더라. 전혀. 전혀 뭐 이게 그냥 가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세로는 기성용도 없지 뭐 이렇게 뭐 조금 모자라긴 한데 박주호도 없고 막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워낙 절박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차두리의 분석이 조금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뭐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시군요. 저는 보면서 이거는 포지션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포지션과 전술을 따질 상황이 아니고 그냥 붙잡고 다 자기가 한 발 더 뛰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확실히 많이 뛰었잖아요. 한 3km 더 많이 뛰었던데요. 117km를 총 뛰었더라고요. 적어도 4, 5km 이상은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났어요. 마음 자세가 약간 달라 보이는 게 보였고 그리고 독일이 마음이 급하더라. 급하지. 독일이 마음이 급했어. 급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꼬이더라고요. 원래 그럴 실수를 할 선수들이 아닌데 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말린 겁니다. 우리의 그 한 발 더 뛰기 작전에. 말렸지. 그래서 1차전에 멕시코한테 말린 거랑 약간 궤가 달라요. 1차전에서 독일이 말렸잖아요. 그때는 2, 3차전이 있고 이제 첫 게임이니까 그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혼미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멕시코가 되게 잘했어. 확실히 잘했어요. 잘했지. 그때는 완전 분위기 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도 이제 밀려 있잖아.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독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절박하잖아. 그것도 2점 차로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에 대한 분석은 안 하고 나왔어. 그러다가 스텝이 꼬이면서 전반이 후루룩 지나가고 나니까 애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후반에서는 발이 땅에 붙더라고요. 야,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거 할만하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굉장한 그 승부를 이뤄냈습니다. 야, 이 게임은 진짜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좀 남을 것 같아요. 많이 남죠. 이게 아시아권 국가한테 독일이 패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 80년 만이라니까. 네. 처음이지, 처음. 1954년이든가요? 그때 월드컵이 전 세계 이제 축제 체제로 굳혀진 이래로 예전에는 서독이었죠. 서독 체제에 독일 이름을 달고 나왔던 나라들은 단 한 번도 조별리그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야, 처음이야. 그걸 우리가 해냈네. 우리가 해냈어. 그걸 우리가 해냈다고 해야 될지. 네. 어쨌든 뭐 우리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고춧가루 제대로 뿌렸지? 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아시아 나라 중에 독일 이긴 나라가 없어요. 네. 특히 이런 공식적인 A매치에서.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아, 굉장히 축구사에 남을 만한 승부였다. 아, 그렇죠. 네. 진짜로. 그리고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게임이었는데 일단 조현우 골키퍼. 아, 조현우. 너무 잘하지 않아? 훈장 줘야 돼. 아, 훈장은 이런 애한테 줘야 돼. 무궁화장 하나 줍시다. 줍자 그냥. 네. 네. 슈퍼 세이브를 사실 전반에 굉장히 많이 막았잖아요. 네. 그때 한 골이라도 먹었으면 이렇게 못 갔어요. 근데 전반에도 맞고 후반에도 맞고 그래서 결국엔 이 승리의 절반 이상은 조현우한테 있었다. 실제로 게임 끝나고 맨 오브 더 매치를 조현우 골키퍼가 받았잖아요. 네. 골을 못 넣었지만. 하여튼 뭐, 네, 굉장했어요. 그리고 김영권의 각성. 김영권. 네. 네. 브라질 월드컵 때 가서 알잖아요. 그렇죠. 자동문 띄워라고 해서 김영권, 홍정호. 아, 그렇지. 네. 그리고 김영권 선수가 상당히 괜찮은 대형 수비수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A매치 출전해도 국가대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광저우 황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저우 갔더라고요.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라는 게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설왕설래했는데 당시 마르셀로 리피 감독이 광저우 황다를 이끌 때였습니다. 리피 감독은 이태리 감독을 이끌었던 역임했던 굉장히 명장 중의 명장인데 김영권은 내가 데려가고 싶은 수비수다. 라고 하면서 예쁨 받았었어요. 근데 리피가 이태리 출신의 감독이고 이태리가 아시겠지만 카데나치오 수비 축구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 나라의 감독이 인정했던 수비수였단 말이죠. 네. 근데 광저우 황다에서 오래 뛰면서 브라질 월드컵에 갔을 때는 자동문 띄워라는 이름과 함께 중국 리그를 경험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타겟이 됐던 선수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 독일전에서는 김영권의 몸을 던지는 허슬 플레이로 막아낸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잘했어. 실제로 많이 잘라냈어.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김영권이 몸 던져서 막은 게 한 3-4개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김영권 선수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또 한 명은 보이진 않지만 구자철. 네. 아, 저는 근데 구자철이 조금 나이를 먹었나? 나이 먹었지. 네, 싶은 생각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많지. 세월이 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자철이 경기에는 잘 안 잡히지만 굉장히 의아했던 포메이션이었던 거예요. 투탑의 구자철 손흥민이래. 좀 경기 시작할 때 그 포메이션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는 안 봤어요. 경기 시작할 때 그거 못 봤어. 왜냐면 자고 있었거든. 우리가 4-4-2로 나갔는데 보통 당연히 4-4-2의 두 꼭지점은 손흥민 아니면 황희찬, 손흥민 또는 김신욱 이렇게 붙이는 게 우리의 여태까지 포메이션이에요. 나중에는 황희찬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들어갔다 나왔죠. 네. 한 10분 뛰고 나왔지. 근데 왜 황희찬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김신욱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세 번째 옵션은 이승우 같은 선수거든요. 네, 이승우는 할 말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 좀 그렇다고요. 그런데 구자철이야. 뭐지? 싶었는데 사실은 4-4-2가 아니고 4-4-1-1에서 손흥민 밑에 처진 스트라이크처럼 있으면서 공격적인 역할보다는 거의 전방 압박. 이게 온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뛰죠. 네. 구자철이 발이 느린데도 그렇게 열심히 뛴 거면 진짜 열심히 뛰. 쉬질 않아. 네, 제일 많이 뛰었을걸요. 네. 전반기전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일 많이 뛴 거예요. 전반에 이미 6km를 넘게 뛰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자철이 사실 보이지 않는 활약을 많이 했다. 그리고 월드컵 내내 정말 국민적인 어떤 질타받았던 장현수 선수. 장현수. 네. 장현수도 사실 빌드업에서 나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렇죠. 네. 독일전으로 회복을 조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2차전까지도 장현수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장현수가 거의 이번 게임까지도 망하면 선수 생활에도 문제 생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물론 장현수가 패스의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상대편을 중원에서 압박하면서 탈취해내서 뭔가 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주거나 이런 역할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수비 시에 자기 역할을 잘해줬다. 그래서 큰 욕 먹을 만한 일 없이 잘했다. 선수들 이름을 다 불러서 말할 수는 없지만 손흥민은 막판 한 골로 어느 정도는 만회했는데 사실 얘 좀 버릴 습관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드리블러인 줄 알아. 드리블 잘 못해. 네, 뺏기잖아요. 속도 붙여서 치고 달리는 게 드리블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빈 공간이랑 이런 걸 찾아내면서 크랙이라고 하죠. 에단 하자르 같은 선수들을 드리블러라고 하는 거지. 메시나. 이 사람은 드리블러가 아닌데 그치.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 손흥민 존에서 이제 이렇게 툭툭 치고 꺾어가지고 차는 그거를 좀 해보려고 뭐 결국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하나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좀 보이더라고. 나중에 그쵸.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그거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손흥민이 잘하는 게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좌측 우측 사이드에서 두세 번 치고 들어가서 감아차는 거. 꺾어가지고 꼭 구석으로. 그걸 잘하는 건 아니면 뒷공간을 빠져들어가면서 스피드로 수비수 제낀 다음에 몰고 들어가서 골키퍼 앞에서 클리어. 이걸 잘하는데 이 손흥민은 드리블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드리블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 버릇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우는 왜 그렇게 미진했던 걸까요? 이승우는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 자체가 적었어요. 출전 시간이 많이 부여되지가 않았죠. 아니 근데 와서도 처음이어서 그런지 주눅이 들었는지 잘 안 되던데. 제 느낌은 이승우는 이제까지 한국이 경험했던 플레이어들이랑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투 치고 들어가면서 주변에 이승우랑 같이 패스의 사인이 맞는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어줘야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 필드 플레이어 중에 이승우가 공부했던 바르셀로나의 라마시아의 패스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움직임이 약속돼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주고 빠지면 너는 이렇게 공간으로 준다. 그게 약속돼 있어야 되는데 이승우랑 그런 호흡이 맞는 선수가 현역 국대 중에 별로 없습니다. 아, 멋있다. 당신이 멋있어. 내가? 네. 해설위원 같아. 지금 김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우는 아마 다음 월드컵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그간의 A매치들이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승우랑 발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속속 올라오죠. 기성용이 은퇴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한동안은 뭐 정우영이니 뭐 이런 선수들이 하겠지만 저는 백승호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백승호가 지금 라리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거든요. 딱 기성용의 자리 및 바르셀로나 치면 부스케츠 자리에서 뛰고 있어요. 그 자리로 올 것이고 그리고 이승우랑 좌우로 뛸 수 있는 선수 이강인이 또 있어요. 이강인이 잘 크고 있어요. 발렌시아에서. 네.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면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이 독일전은 하여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3사 해설위원들이 또 각각의 색깔. 저는 이영표 거를 한참 봤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나? 약간 목사님 같았어. 그렇지. 너무 말이 많아. 별로 그렇게 영향가 없는 얘기 있잖아. 제가 이런 경기를 해설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마지막이니까 선수들한테 욕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패스미스 나가지고 잘려가지고 막 이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판 이상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냥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너무 보이고 나중에 막 일장 막 거의 연설을 막 너무 하시는데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좀 말 너무 많으시다. 감동받긴 했죠. 이게 웃겼던 게 골이 들어가는 두 장면이 있었잖아요. 둘 다 인저리 타임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내가 경기를 보다가 골이 들어가면 내가 소리 지르느라고 해설을 못 들어. 못 듣잖아. 이야! 하다 보면은 다 지나가고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그 뒤에 봤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나. 야, MBC 목 쉬어가지고. 근데 3사 다 별말 안 하고 이거만. 근데 그거라도 차라리 배에 힘을 딱 주고 으아 계속 하면 괜찮은데 다 지친 거야. 그렇죠. 특히나 이제 MBC 3명이었잖아요. 3명이서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짧은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 안정환 해설위원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골 넣고 났던가요? 그때 막 샤우트가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러게 욕 먹기 전에 잘하지. 욕 먹기 전에 잘하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VAR로 1차전, 2차전에서 손해를 봤잖아요. 두 번 다 페널티킥을 걸로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3차전에서는 VAR에 혜택을 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독일전에서는 주심이 그렇게 공정하진 않았던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공정하지 않았죠. 약간 독일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독일이 유럽권 나라니까 8-1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빵빵한 팀들이 올라가야 흥행에도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거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값졌죠. 저렇게 원사이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이긴 거는 잘했지만 홈버프가 있어. 그래도 약간 조금 그런 게 있거든. 뭐 영향이 좀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사실
완전 불리한 입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할 말 없어, 이번 거는 진짜로. 그리고 몸빵으로 90분을 버텨낸 다음에 인저리 타임에서 2골을 넣어서 이긴 거니까 네. 이거는 드라마죠. 진짜로.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 홀랑 떨어졌고 독일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전 대회 우승국의 저주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브라질 월드컵 때도 그 전 대회 우승팀이었던 스페인이 떨어졌고요. 남아공에서도 그 전 대회 우승팀이었던 이태리가 떨어졌습니다. 야. 네. 그리고 기억하시죠? 2002년 대회 때 98 우승팀 누굽니까? 프랑스잖아요. 떨어졌어. 아, 그러네. 네. 오, 야, 다 떨어지는구나. 네. 왜 그러지? 정신 상태가 나약해져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 대회 우승한 팀들은 보통 그 팀의 분위기를 쇄신하거나 개혁을 잘 못해요. 야. 그때 우승했던 감독, 그리고 그때 우승했던 포메이션, 그때 우승했던 멤버들이 어느 정도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읽혀요. 분석이 되나? 분석이 되지. 그리고 보통 월드컵 정도 되는 대회나 월드컵이나 유로 같은 대회를 우승하는 팀들이 그 시대의 가장 그 전술적인 트렌드를 이끕니다. 그러면 그 전술이 향후 몇 년간에는 약간 바이블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우승했던 스페인, 그때가 티키타카 축구의 정점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식의. 그 티키타카가 분석되기 시작하면서 티키타카를 막아내는 3-5-2 같은 극단적인 수비형 역습 전술. 이게 브라질 월드컵 때. 그때 먹힌 거구나. 그때 기억하시죠? 네덜란드가 조별리그에서 스페인 이길 때 반페르시가 날아서 골 넣은 거. 네. 플라잉 더치맨이라 가지고 그게 수비 전술로 막아내다가 반페르시 하나를 저쪽에 박아놓고선 롱패스 딱 널려가지고 날라서 슛 넣은 거. 이게 그 전술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질에서 우승했던 독일은 스페인식 티키타카 전술을 약간 더 발전시켰어요. 걔네도 중원이 되게 강하고 패스웍이 강한데 스페인에 비해서 좋은 건 뭐냐면 원탑 자원하고 크로스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좋다는 거. 스페인에 비해. 그게 먹혔기 때문에 다종다양하게 전술적인 실험을 해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스페인식의 그 티키타카를 발전시킨 독일 축구도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레브 감독이 여전히 그때 그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더라고. 그게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통했어요. 한 번도 안 지고 올라왔거든. 근데 본선에서는 많이 읽힌 거야. 네. 그래서 전대회 우승국들이 많이 좀 탈락하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 이제 우리는 뭐 아쉽게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는데 네.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스페인이 강해 보입니다. 스페인. 네. 프랑스가 약간 간당간당해 보여요. 스페인이랑 브라질 대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야, 요거 맞으면 재밌겠다. 뭐 스페인과 브라질이 결승 올라가가지고. 근데 걔네가 4강쯤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별 편성으로 보면. 그래요? 네. 제가 이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월드컵을 네. 이제 보다가 요즘에는 너무 힘들더라고. 왜냐면 12시에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3시 거 고민하다가 보고 나면 5시가 넘어. 넘지. 그럼 난 7시 일어나야 되거든. 해 뜨잖아. 네. 그걸 이제 몇 번 했더니 이렇게 못 살겠는 거예요. 죽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삶을 포기하고 몇 경기를 걸렀더니 이 한국전 끝나고 나가지고 뭐 아주 그냥 얻어 걸려서 보지 않으면 막 챙겨가지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요 다음 주부터는 16강이 펼쳐지잖아요. 실제 월드컵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임들만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16강에 올라가는 나라들 중에 굉장히 극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봐요. 왜냐면 아르헨티나가 1차전, 2차전에서 죽수고 마지막에 한 게임에서 이겨야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1, 2차전 경기를 개판이었거든. 메시도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치. 네. 근데 굉장히 기적적으로 세 번째 게임을 이겼어요. 그리고 막판에 그 수비수 로호가 골을 넣어서. 근데 제가 그 게임을 봤는데 아르헨티나가 1, 2차전이랑 전력이 달라졌어. 진짜요? 잘하면 그 이상이 가능하겠다 아르헨티나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메시가 썩어도 메시야. 그래도 메시지. 네. 야, 깜짝 놀래. 허벅지로 트래핑하고 발로 차고 그것도 약간 반템포 빠르게 슛을 해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네 진짜. 그것도 멀리서 날라오는 거를. 그러니까.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의 공을 딱 그 슛까지 연결하는데. 야, 정말 클래스가 다르더군요. 네. 근데 이런 16강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검승부잖아요. 그러면 메시 같은 크랙이 하나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조별리그를 보면 벨기에랑 잉글랜드 축구를 보면서 나 쟤네가 뭘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다 득점을 했거든. 벨기에 막 3-0으로 이기고 몇 게임, 잉글랜드만 6-1 이렇게 이기고 올라왔거든. 근데 16강부터는 그런 게임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벨기에랑 잉글랜드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저는 8강 수준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4강부터는 진짜 우리가 알던 소위 말하는 4대
문파들이 다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야, 아무튼 뭐 월드컵 때문에 밤 맨날 설치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래도 막판에 좀 기분 좋게 그렇죠.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월드컵으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흥행한 거야, 그치? 흥행했죠. 네. 흥행했죠. 네. 이번 월드컵은 되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완전 관심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경기를 하니까 이 말들이 나오고 되게 재밌는 이슈가 저는 뭐였냐면 두 번째 게임이죠. 멕시코 게임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한 거에 대해서. 그날 이겼으면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겼다고 뭐 그럴 판인데. 아니 이번에 독일 이긴 것도 그렇게 이제 끌어다가 그날 붙이더라. 방문해서 이긴 거죠. 방문해서 사기가 올라가서 이겼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명분스럽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TV조선이든가요? 그래서 약간 비난하는 기사를 냈어요. 보수 쪽에서는 좀 깠죠. 네. 뭐 성적 감수성이 없다는 둥. 다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데 김정수 여사가 북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되냐? 손흥민이 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이 어디 갔어요? 가지고 불러서 사진 찍혔다. 사람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별 개소리를 한다 진짜.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보수의 바로미터들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게 막 조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 조선 쪽에서 살짝 동 떠주면 그 얘기를 그렇지. 그걸로 이제 막 이거는 막 이러면서 문제가 있다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계신데, 야, 저래서 저 맛에 하나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안해동 해주시는 또 청취자들 및 독자들이 계시니까. 그렇지. 그거를 막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고 판단하는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면 좀 짜증 나겠지만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그것만 보거나 막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테니까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방송이 나가면 이제 결과는 나왔을 텐데 일본의 16강 진출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일본. 네, 왜냐면 저희가 원래 하는 날보다 하루 일찍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하고 있거든요. 내일 새벽에 경기를 하는데 속 안에 이제 상반된 두 마음. 떨어졌으면 좋겠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보내주자. 분위기 탔던데, 걔네들. 일본이니까.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마음 때문에 얘네가 1승 1무를 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높죠, 지금은. 마지막 게임에서 꼴득실로 떨어져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 비통함을 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반절 있는가 하면 또 나머지 반에는 아시아들 국가들이 16강에 일본 빼면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쿼터 줄이라고 난리야. 피파에서. 그러니까 청원들이 있어요. 아시아 국가가 하나라도 16강에 진출해줘야. 심판을 그따구로 보면서 무슨 쿼터를 줄이래. 그럼 어쨌건 경기력이 약간 개판인 면이 없잖아 있었으니까. 특히 초기 우리나라 1차전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치, 할 말 없지. 근데 일본이라도 하나 나가줘야. 전체 축구계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 입지가 그래도 좀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쵸. 라는 마음이 절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싸우고 싶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아니 저는 사실 멕시코가 그냥 너끈히 이기지 않을까. 나도 그랬지.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스웨덴 3대0이라니. 우리가 한국전 보느라고 멕시코 게임을 못 봐서 그런데 도대체 양상이 어떻게 흘러갔길래 3대0으로 졌어. 그러니까. 아니, 얘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 탔다 꺼졌다 이게 진폭이 크기 때문에. 좀 그래요. 어쨌건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그리고 한동안 이기고 나서 실검 1위가 멕시코 반응이더라. 그래, 그렇지. 사랑해요, 한국 뭐 해가지고 난리 났던데. SNS에 보면 멕시코 대사관의 그 풍경들 이런 게 나와요. 멕시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야. 얼마나 고맙겠어. I love Korea 난리 나고 막.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밥 사준다고 하고. 우리 작년에 같이 녹음했던 크리스티앙 있잖아요. 그렇지. 완전 좋아하겠네. 불러가지고 밥 한번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지구촌 SNS가 뭐 들썩들썩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난리 났죠. 근데 진짜 조별리그 전체 경기의 최고의 이변이 이번 경기였어요. 한국 독일전이었어요. 그렇지. 이거는 뭐 이번 월드컵에서 두구두구 회자가 될. 그렇죠. 축구공은 둥글다. 요거에 아주 그냥 항상 용례 1번으로. 그렇지. 향후 한 20년을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용례 1번으로 이거를 꺾을 사례가 나오기 쉽지 않다. 마땅치 않아. 그걸 우리가 했다. 그렇지.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신태용 감독의 표정입니다. 전반에는 딱 밀렸잖아요. 슈퍼세이브 조이는 거 딱 하고 나면은 막 쓸어내리는 거야. 쓸어내리고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감독 인터뷰를 하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그 라커룸 앞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오늘 경기에 임하는 각오, 뭐 어떻게 하는가. 내용은 안 들어오고 신태용 감독이 한 10년은 이미 늙었고 얼굴이 누렇게 떴고 다크서클 내려와 있고 뒷머리가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붕 떠 있더라고요. 국가대표 감독이 뒷머리가 붕 떠서 인터뷰할 리가 없거든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올 때 정리를 하고 나오게 마련이잖아. 그렇지. 왜 그랬을까? 그만큼 사람이 넋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넋이 나가가지고 뒷머리가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붕 떠 있는 채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짠한 거야. 저 양반 저러다 한국 들어오면 정말 향후 한 5년에서 10년간은 밖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니겠구나 라고 했어요. 전반전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번씩 오는 찬스들이 있었잖아요. 슛 딱 성공 못 시키니까 막 너무 아쉬워하는 거야. 새까매진 얼굴 그대로. 후반도 비슷한 양상으로 갔어요. 근데 인저리 타임 때 골을 딱 넣고 김영권이 골을 넣었을 때 VAR로 해가지고 넣었을 때는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 얼굴인 거예요. 너무 좋아. 그렇지. 그러면서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이 사람이 약간 월드컵 우승한 사람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또 얼마나 그랬겠어. 땀이 진짜 많이 났던데. 그렇지. 막 겨터파크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월드컵 우승한 감독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해가 가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신태용 감독 마음에 빙의해 보면 차라리 16강 간 거보다 여기서 이기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훨씬. 네. 왜냐면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럼 그건 또 영광이긴 하지. 질 거 아니야 16강에서. 그렇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고 들어오는 감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독일전은 이긴 감독이잖아. 그렇지. 이게 나. 여기 낫네. 네, 여기 나. 여기 낫지. 네. 골 득실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그건 또 이제 어부지리로 갔다고. 다른 조 1위랑 붙어가지고 막 3대1 이렇게 줘봐. 몇 년 퇴보했냐고. 네. 옛날에 우리가 이랬던 우리가 다시 골득실 계산해가지고 그렇지. 비기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올라가서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돌아왔다고 말하면 야 결국 진 감독이야. 그러네. 이긴 게 나. 신태용을 살렸네 이번 경기가. 여러 살렸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제 트위터 옛날에 토론 내지는 뭐 다른 이런 빅 이벤트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트위터를 같이 보면 막 재치 있는 것들 막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번엔 그 비스무리한 걸 저희 게시판을 보면서 저희 게시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난리 났어. 막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나중에 지금 독일에 계시는 피아노걸 님께서 그분 위험하시다고. 그렇지. 그분 혼자 지금 보고 있잖아. 한국전을 독일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혼자 보고 있는데 이겼는데 어떡하냐고 이거 막 위험하니까 일본 사람인 척하라고 막 이랬는데 또 감동이었던 거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에 계시니까 피아노걸이 피아노 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연습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멤버들이 동료들이 다 박수를 쳐줬다고. 한국 잘했다. 선진국이야. 선진국이야. 네, 그래서 괜찮다고 자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많이 계시잖아요. 이태리에도 꽤 계십니다. 이태리어 써봐. 끝났어. 그렇지. 피아노 뚜껑 닫아버릴 수도 있어. 그렇죠. 치고 있는데. 역시 독일이 괜찮은 나라다. 자성하는 분위기에서 괜찮은 나라였다. 아무튼 조금 아쉽게 짐 싸서 이제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은 월드컵을 계속해서 즐겨주시고 또 중간중간 우리 전문가 우리 또 김 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월드컵을 좀 남은 월드컵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16강, 8강, 4강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 들어볼게요. 자, 세연수연 아버님의 아이스크림 크림 많이 애용해 주시고 튜브 형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도 샀어요. 그래요. 절찬리 판매 중인데 좋습니다. 용량이 많아. 그래요? 튜브형은 보통 요만하잖아요. 이만해. 진짜.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바르는데 저는 그거 바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저는 일체형을 씁니다. 선블락까지 일치된 거? 아니 선블락은 따로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아내가 사서 줘가지고 꼭 바르라 그랬는데 선블락을 바르면 좀 힘들잖아요. 답답하지. 답답하잖아. 그 느낌 조금 싫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은근슬쩍 안 바르고 애들 거는 좀 낫더만. 그래서 애기들 발라주면서 그거 이렇게 대충 좀 바르고. 피부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피부를 그렇게 막 신경 쓰고 그러는 게 아직은 좀 덜해서. 그거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60 넘어가면 피부암 직방이야. 빨리 발라야 돼. 그래? 자외선이 딴 게 아니고 피부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귀찮아서 잘 안 바릅니다.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크림은 스킨하고 로션하고 합쳐져 있는 뭐 이런 거 그냥 바르는 편인데 아이스크림 크림 좋아요. 그건 이제 저희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발라주느라고
뭐 아내가 꼬박꼬박 사가지고 이제 네. 바르고 있는데요. 묘한 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열대과일 향 같은 묘한 향이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후회 안 하실 테니까 그 네이버의 스토어팜을 가시면은 세현수연 아버님 파시는 몰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구매 후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Q&A. 내가 또 꼼꼼히 봤어. 김프로쇼 듣고 사셨다는 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던다. 아, 그래? 네. 더 달아주세요. 네. 모자라. 더 달아주세요. 네, 더 달아주세요. 네. 사기도 많이 사시고. 네. 72초 TV 스타일로 광고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게 72초 스타일이 페북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되게 편집 짧게 해가지고 드라마를 아주 짧게 이렇게 탁 그 말도 막 금방금방 붙고 네. 광고도 재밌는데 당사자는 오그라들어서 못 들으시겠다고 하시네. 하여튼 뭐 저희 열혈 청취자이신 세현수연 아버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믿고 하여튼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또 큰 JP 김종필 씨가 네. 삼김 시대가 이제 뭐 끝났다. 92세든가요? 이렇게 연세로 92세. 돌아가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JP에 관련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뭐 근현대사 다룰 수 있을 때 심정원 작가님하고 이제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네. 논란이 됐던 건 이제 무궁화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추서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논란이 또 감론을박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심정원 작가님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쓰셔가지고 한참 또 기사화도 되고 프린스심께서 네. 일가를 하셨던데 그래서 처음에 문제는 저 무궁화 훈장 대훈장을 수여한다는 게 오보였던 거잖아요. 대훈장은 대통령한테만 주는 건데 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건 오보였던 걸로 밝혀졌고 그리고 훈장과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것도 약간 미묘하게 그렇죠. 말들이 좀 오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문은 안 가시고 네. 무궁화 훈장을 추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궁화장을 받은 사람을 이제 쭉 뽑아놓은 걸 보니까 네. 언론마다 좀 숫자가 다르던데 어디는 809명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812명이라고 하고 뭐 대충 한 800명 넘게 이제 받은 거라 네. 이게 이제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주는 의례적인 면이 조금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양승태도 받았고 양승태가 받는 거야? 그리고 뭐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윤영, 뭐 이회창, 정원식 이런 사람들 받았고 3부 요인했던 분들 중에 크게 자격적으로 문제 없으면 드리는 훈장 비스무리하군요. 총리를 하면 뭐 얼추 이제 받는다나 봐요. 네. 근데 뭐 이해찬, 한명수, 황교안 이런 분들은 못 받았고 네. 국무총리가 전부 다 받았다는 또 기사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오보고. 아니고 네. 뭐 2010년 이후 뭐 기준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준 게 그러면 기준이 뭐냐. 정무적인 판단을 어쨌든 좀 한 것이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이 있죠. 네. 네. 이걸 뭐 원칙을 따져서 네. 기준을 세워가지고 뭐 했다기보다는 의례적으로 다 주는 거를 김종필 때부터 엄격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적용하는 모양새가 자칫 인색해 보이잖아요. 네. 이거 너무 좀 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이제 할까봐 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인권을 위해서 평생 분골쇄신한 문 대통령이 조문을 가는 거는 약간 그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애도는 할 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죽은 거니까 직접 가서 애도를 하고 훈장을 기준이 있는 거니까 명확하게 해가지고 안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합리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또 맥락에서 보자 그러면 어쨌든 쿠데타를 했던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국적이 있는 양반이니까 네.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반대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난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국가에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넘어가는 것도 정무적으로 볼 때 사람 되게 쪼잔해 보이잖아. 네.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조문을 직접 하지 않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비교적 스무스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종필이라는 인물, 그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네, 훈장을 줬다는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모습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므로 우리가 줍니다라고만 결론 내릴 수는 없죠. 김종필이라는 정치인만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진영을 넘나들면서 그렇죠. 그래 왔잖아요. 5.16 쿠데타의 주역이기도 하고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인권을 탄압했던 주역이기도 하고 3공화국의 어떤 탄생을 만들었던 세력으로만 놓고 보자면
현재 역사에서 굉장히 그 역행을 만들어냈던 그 초기 씨앗을 뿌린 사람인 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돌아와서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가 이득을 위해서 한 거긴 합니다만 DJP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또 분명한 파트너 역할을 했죠. 그게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그 정권 교체라는 건 있을 수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양반의 정치 인생은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었던 지난 한 60, 70년의 한국 정치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그런 텍스트가 돼도 손색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충청도에서 JP가 가지는 입지란 거는 굉장히 그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네. 무조건적인 뭐 추앙 이런 건 또 아닌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무조건적인 추앙을 받죠. 어느 정도는 YS도 PK에서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JP는 미묘하게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적 거물이긴 하지만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인물인 거예요. 네. 확실히 있다는 거를 난 당신을 보면서 느껴요. 있나 보다. 왜냐면 저는 출생이 서울인데 워낙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제 자라가지고 여기가 나의 고향이지 하는 데가 어디가 나의 고향이지? 싶을 때가 많거든요. 다 살았고 모르니까 약간 애매해가지고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버릇 비슷한 게 조금 있는데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훈장을 주는 기준, 아니 김연아는 또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또 되고 뭐 하는 걸 보면 기준이 지금은 여태까지 뭐 이렇게 명쾌한 기준이 좀 없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실 여태까지 기준은 주는 사람 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 맘이야. 좋게 그냥 해가지고 적당히. 대통령 보시기에 거슬리는 사람만 아니면 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자 보세요. 국무총리 중에 못 받은 사람이 누구야? 한명숙 이해찬이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 때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안 준 거야 그냥. 그게 쪼잔한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요 훈장에 대한 뭐 상훈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계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결과적으로 그거를 세운다고 그거의 첫 바다를 JP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김 선생 같은 사람 마음에 그래도 쪼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렇죠.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제한테 훈장을 안 줬으면 내가 삐졌을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사람아.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건 뭐 들으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하여튼 김종필 총리는 신기한 참 희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노선들이 너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꼬이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풍우나 정치인이다. 그리고 잘못한 거 진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인 건 맞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또 크게 언론에 다뤄졌던 내용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련된 뭐 디가우징 논란, 뭐 압수수색 할 거냐 말 거냐 요 얘기인데 요거는 자세한 얘기를 또 대점하고 뭐 거기서 하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인상평 정도만 이제 하자면 많이 실망스러워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두둔하는 모양새처럼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프로 새끼 변했다. 약간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다. 뭐. 너무 짜증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많은 사안을 놓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선명한 노선을 취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도 판단을 좀 보류하거나 내지는 그래도 좋게 보려고 좀 노력한 측면이 좀 있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궁금하더라고. 퇴임하면은 당연히 디가우징 하는 거라서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를 어쨌든 대전마하고는 할 텐데 디가우징이라는 게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막 된 게 민간인 사찰 때예요. 그렇죠. 민간인 사찰 때 그냥 삭제하면 그거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 복구해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한 많은 방법들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뽀개는 거였어.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거나 물리적으로 뽀개거나 뭐 이런 거 물에다 던지거나 뭐 이랬는데 그것도 복구하거든요. 그 방법을 몰랐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느냐 해가지고 디가우징 수법이 알려져가지고 그때 하여튼 관공서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되고 실제로 징역 간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 법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디가우징까지 해가지고 없앨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의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전임자가 퇴임하고 나면 그 전임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남겨둬야지 데이터를. 뭐 일부 삭제할 수는 있을 텐데 아니 뭐 삭제해가지고 범죄 행위로 보일 만한 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럴 일도 아닐 뿐더러 이제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디가우징을 한 시기가 언제냐? 1차 자체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전 법원에서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미진하다. 추가 조사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슬쩍 디가우징 해버린 거잖아요. 그때 디가우징을 한 거고 그리고 결국 그 해당되는 이제 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행정처장하고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뇌부니까 뭐 보고를 지시하고 주고받고 했던 게 거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하다를 싹 다 디가우징하고 결국 자체 조사할 때는 그 두 사람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건데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도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욕 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대통령도 취임 끝나고 나서 퇴임하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퇴임했으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그걸 하드를 뽀개버린다? 말도 안 되지. 시점상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양승태는 자기가 살려고 박병대는 자기가 살려고 이제 증거인멸죄도 본인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피의자가 돼가지고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해요. 자기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희한한 논리세.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승태가 만약에 야, 내 하드 지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시한 양승태는 처벌 안 받아요. 그냥 모든 범죄자가 다 똑같아요. 자기 잘못을 덮은 거, 자기가 잘못된 걸 은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다른 범죄를 받죠. 사람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뭐 칼을 숨겼다. 그러면 살인죄를 적용받지만 증거 은닉죄를 받지는 않아요. 그거 묘한 논리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 증거를 감추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야, 내 거 지우세요. 해가지고 만약에 김프로가 김 선생한테 지우라고 지우잖아요. 그러면 김프로는 처벌 안 받고 김 선생이 처벌받아요. 대신 지운 사람이? 그러니까 타인의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를 없애면 그러니까 증거 은닉죄라는 것 자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죄거든요. 이야, 이거 참 흥미롭구만. 그러니까 야, 내 거 지워. 그래도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거 했다가 내가 독박 써요. 당신은 안 받을 수 있지만 나 그러면 독박 쓰란 얘기예요? 못해. 라고 해서 처벌을 받도록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특히나 공직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법대로 움직이는 아주 원칙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공직사회라고 한다면 아니 그건 제가 법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라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인 사찰할 때도 디가우징을 지시한 사람들은 처벌 안 받았고요. 그 증거인멸죄로는. 처리한 사람들이 처리받았어요. 실무자들이 다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떻게 지시하도록 했느냐, 어떻게 실행했느냐, 이런 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검찰도 수사의 의지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튼 사안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건 돼지 엄마랑 하시는 걸 들어보시죠. 네. 요즘 김상주 공정위원장께서 발언하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울먹이시기도 하고.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공정위가 받았는데, 네. 전 직원 조회할 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울먹였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사로 쭉 나왔잖아요. 과거 공정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만 보면 공정위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가 관련돼 있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이제 3년 동안 취업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하도록 이제 알선도 해주고 막 이런 걸 혐의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강압적으로 조사를 조금 받았다. 검찰에게?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자기들끼리 있는 거죠. 근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면 재벌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데 기업 집단국 소속인 직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막 이제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검찰을 신뢰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적폐 이런 거 도려내는 거니까 따르겠는데
직원들이 답답하고 좌절감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매우 아프다. 그리고 좀 막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업자나 이제 강압적으로 수사를 받는 거에 대한 뭐 불만까지는 그렇지만 네. 뭐 이런 게 조금 담겨 있지 않겠냐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본인들이 직원 자기가 수장이니까 수하의 그 팀들과 직원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이 너무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 정도밖에 없을 것이냐. 아니 뭐가 더 있지 않나? 이제 약간의 그 이면에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있기는 한데 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잘못한 직원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죠. 네. 김 선생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 때문에 검찰에 가서 털렸어. 그러면 네. 김 프로가 참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방송에다 대고 울먹일 일은 아니잖아. 그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검찰과 공정위 간에 뭔가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이면에는 이제 뭐가 얘기가 되냐면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속고발권.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상적으로 경제검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에 소개할 때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뭐 과징금도 부과하고 뭐 고발도 하고 막 이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정거래법상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어요. 공정위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고발하고 벌금 때리고.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법조항에 대해서는. 네.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로 뭐 27번이 이제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요 법에 해당하는 거는 공정위만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공정위 고발을 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위만 할 수 있는 거를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폐지하자예요. 왜냐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밀어주고 끌어주고 퇴직자 받아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짜웅해가지고 대충 하고 넘기면 검찰이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게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전속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그냥 없애자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검찰도 특수수사를 하면서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칠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공정위하고 이제 협업을 하거나 그래서 검사가 파견을 가 있기는 한데 권한 자체가 공정위에만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검찰도 물론 무섭지만 공정위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나쁘게 보자 그러면 이쪽도 챙겨야 되는 거야. 파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근데 검찰은 잘못만 안 하면 되지만 공정위는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사단이 난 건데 지금. 수사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참에 경찰한테 많이 지금 권한도 조금 넘어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라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파워가 이렇게 잘라져 나가기만 하면 안 되니까 더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공정위 이거를 좀 뒤집어가지고 좀 제대로. 근데 뭐 잘못을 전혀 안 했는데 이걸 막 공작을 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간다는 문제가 있지만 아니 잘못한 걸 그럼 한번 들쑤셔봐. 그거 막 세게 쑤시는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역학구도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전속고발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정위 입장은 뭐냐면 폐지는 그렇고 이거 그대로 남겨는 두되 이제 검찰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하자라는 쪽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데 기능적인 거를 좀 보완하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합의되는 그런 뭔가 단서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검찰하고 수사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뭘 한다. 여전히 내가 쥐고 좀 도와달라고 할게. 하는 건 나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자라는 게 공정위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큰 권한인데 검찰은 말고 우리 수사하는데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없애고 그냥 가자. 우리가 필요하면 협조해달라고 할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그럴 수 있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챙겨야 되냐. 퇴직자를 어디를 챙겨줘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는 굉장히 큰 파워이기 때문에 대관 업무 담당자의 하루 일정이 바뀌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죠. 오늘 밤에 누굴 만나느냐가 바뀌는 거야. 물론 잘못했고 잘못한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만 김상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약간 찜찜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다. 빙의해 생각해보면 아니 지난 정권의 공정위가 그렇게 했던 거고 나는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위원장이잖아. 그리고 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지금 잘 꾸려서 바람직한 원래 상으로 돌려놓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렇지. 왜 옛날 애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 권한을 지금 있는 걸 뺏으려는 거야? 이게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뺏으려는 게 너무 보이니까, 좀 분한데, 이랬을 수 있다. 라는 해석인데, 뭐, 일리가 있죠.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뉘앙스를 비친 것도 아니지만, 현행 나와 있는 그 역학 구도상, 공정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뒷배경에는 이제 그걸 두고 두 기관에 어느 쪽이 갖고 있는 것이, 그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거는 사실 어디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기능과 역할의 문제니까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면밀히 보고 이제 그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될 텐데 양쪽의 욕심은 다 있을 거예요. 지금 거를 뺏기기 싫은 공정위와 뭐 마찬가지로 본다 그러면 지금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은 검찰과 아니 이건 좀 나눠야 된다 하는 경찰과 그게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전속고발권이라는 걸 두고 공정위하고 검찰 자체에서 이걸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건가 힘싸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뒷배경이 조금 작용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둘 다 행사해봐라. 누가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음 달 말쯤에 아마 결과가 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입법을 해가지고 뭐 조금 제도 개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탔을 때 막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여론을 가져오자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이 있는 건데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런 타이밍에 해필 지금 이게 터져가지고 또 수사를 막 강압적으로 세게 막 한다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조금 억울하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요 뉴스는 좀 바라보시면 해석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정이랑 검찰이랑 그냥 대놓고 이제 절대적인 그 파워로 보면 검찰이 더 세 보이거든요. 훨씬 세죠. 네. 아주 작은 권한 하나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대상이 기업이잖아. 모든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러네. 굉장히 큰 구찌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냥 아니 뭐 작은 권한 공정위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빼서 근데 공정위가 만약 그 권한이 없어진다. 그러면 약간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이 확 쪼그라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큰 문제긴 한데 그러면 공정위한테 그걸 무조건 남겨야 되냐? 그거 약간 다른 문제예요. 이게 복잡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달쯤 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분 안 나오는가 했더니 또 나오시네요.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 후 이제 첫 공식 석상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이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공이 끝은 아니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이 있듯이 실패가 끝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거 뭔 소리겠어? 정계 은퇴를 언제 할 거냐 공식석상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냐 막 이랬는데 첫 공식석상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정계 은퇴는 안 한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또 기자들이 득달같이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 얘기 하셨는데 정계 은퇴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당직자분들이 용기 잃지 말라고 한 거지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라고 하고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 안 했어. 그렇게도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 이 사람이 정치인 다 됐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로 못된 것만 배웠지. 그래서 그거는 그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정계 은퇴 관련해서는 뭐 가타부타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정말 노쇠한 정치인들이 요물이 되어갈 때 하는 초식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배워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정말 못된 것만 배웠네요. 처음 나왔을 때 그 순진한 안철수의 최대 무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그걸 가지지 못한 거였거든요. 순박함. 그리고 뭔가 수줍고 나는 그저 교과서에 써 있는 말을 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회성이 그 느낌. 조금 떨어져서 뭔가 원칙대로 할 것 같고 그냥 아니 원칙대로 하는데 왜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근데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뭔가 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았던 게 안철수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음흉한 것만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은 정치를 하는 지난 8년 동안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원칙을 들이내놓고 모두가 인정하는 거지만 야 그건 너무 원칙이잖아. 그 너무 원칙인 거를 뭔가 이 현실 세계에서 계속 그렇게 고수하려고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를
뚝심 있게 밀어붙일 줄 알았더니 자기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주목받는 거를 위해서는 원칙도 바꾸고 절차도 바꾸고 다 바꾸면서 뭔가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물어보면 딴소리하고 뭐 이렇게 질문 안 받고 뭐 이런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날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어서 저딴 정치를 배웠어. 진짜 잘못 배웠어. 네, 잘못 배웠다고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흘러왔던 지난 몇 년을 회상해보면 같이 놀았던 사람들의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누가 바른 정치를 가리키겠습니까? 그중에. 네? 그러니까 막판에 박지원 선생에게 굉장히 많은 전투력을 하사받은 게 아닌가. 그 전에 이제 또 저기 김한길 씨. 네. 네. 근데 김한길 씨는 수가 약간 읽히면서 약간 꼼수 쪽은 좀 있잖아요. 꼼수는 있는데 요물 느낌은 아니잖아요. 요물까지는 아직 요물은 박지원이었지. 네. 요물까지 성장하지는 못한. 근데 정치는 요물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박지원의 그런 아우라 내지는 스킬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 그 중에서 못된 부분만 싹 배운 거야. 그렇지. 네. 그 양반은 이제 워낙 냉글냉글하게 이제 맨 처음에 사업가였으니까 사업 소환이나 뭐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싫어도 자기가 좀 껄끄러워도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거라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이 뭔가 꼼수만 이렇게 쓰니까 사람이 참.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괴한 빌런이 됐어요. 왜냐면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질 중에 변하지 않은 건 있어요.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 없지. 사회성 없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마술과 꼼수는 배웠어. 사회성 떨어지는 괴물이 된 거예요, 지금. 어이, 진짜 무서워요. 남의 말 안 듣죠? 그리고 뭔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하지? 그렇지만 자기의 이익은 최우선으로 놓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렇죠. 정경태 안 하겠죠?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주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고 하여튼 충원을 드렸는데. 당직자들이랑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진 찍힌 사진이 언론에 좀 있는데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고요. 얼굴에 기름기가 잔뜩 흐르고요. 절대 뭐 그런 거 할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이미 다 그 내상 다 회복했어. 나는 괜찮아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 좋겠다. 네, 좋겠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안타깝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린 강진 여고생 시신이 좀 발견됐죠. 그렇죠. 네.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제 당사자인지 아닌지는 국과수에서 DNA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밝혀졌죠. 네. 참 이런 일까지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그냥 나버렸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체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유력한 용의자가 죽었기 때문에 뭐 피의자로 전환이 됐지만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죄를 수사하거나 막 이런 걸 수사하기는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전모가 밝혀질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수사 과정을 보면서 뭐 수천 명이 투입돼가지고 막 정말 막 북적북적 난리였잖아요.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일부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나리오들을 막 만들어냈죠. 어디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전에 뭘 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로도 봐야 된다. 그게 또 워낙 그럴듯하잖아. 프로파일러라니까. 그래서 라디오 인터뷰를 그걸 했는데 그 뒤에 막 종편에서 막 모셔다가 막 전화하고 막 주라 막 난리야. 그래서 그게 막 계속 며칠 동안 막 실시간 검색에도 오르고. 약간 이런 식이지 않았어요? 어딜 가면 있을 거다. 뭐 그러면서 뭐 거길 봐야 된다. 뭐 이미 다 언론 나온 얘기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개사육 이런 걸 했으니까 개농장 이런 데를 봐야 된다. 끔찍하네요, 진짜. 근데 하여튼 물론 그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짐승들에게 뭐 사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이랬던 시소가 있었던 사건이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이제 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미 현장에 프로파일러도 여러 사람 내려가서 그리고 수사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놓고 자기들이 최선의 것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론에 막 나오면 그러면 지휘부가 그걸 신경을 안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네요. 거기서 나와봐. 그럼 뭐가 돼? 여태까지 일한 사람들은 다 바본 거야, 그냥. 완전 바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죠. 이렇게까지 회자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보다는 휘둘리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나왔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그게 나왔으면 이걸 얘기한 사람은 완전 스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국민 프로파일러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찾아봐야 된다. 근데 거기서 나왔다. 경찰은 뭐 했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왔잖아.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책임져? 아무 책임 안 지거든요. 없죠. 그냥 나는 의견을 말했어. 다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인 아무 피해 안 보는 그냥 얘기인데 그 실제로 현장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얘기라서 그렇죠. 이거는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아니 저거를 물론 이제 그분이 현장에서 뭐 활동을 하시는 수사를 하시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또 그걸 또 거르지 않고 막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쓴 언론의 탓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막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놓고 또 어느 기사들은 보니까 8일 동안 수색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야 찾았다. 시신 다 부패했는데 못했다고 막 또 조지는 기사들을 막 있더라고요. 니들이 찾아봐 임마. 참네. 야, 그거 참 아니 뭐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좀 그래요. 저는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포인트가 있네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들 동선에 따라서 왜냐면 그게 승용차가 멈췄던 자리 반경에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다가 인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그냥 찾았으면 빨리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 얘기하는 바람에 일부 인력 떼가지고 거기도 같이 수사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서는 언론에서는 뭐라고 조졌냐면 그 반경 안에 있었는데도 못 찾았다 이렇게 조지는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얘기는 할 수 있겠지.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뻔뿌질한 게 누구야. 보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 뻔뿌질한 게 누구야? 그럼 그 언론은 나는 안 했다. 뭐 이러겠지.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할 얘기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얘기했냐? 다른 데서 인터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온 거다. 라고 얘기할 텐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결국 욕은 경찰이 먹지만 수고는 경찰이 제일 많이 했고 놔뒀으면 더 빨리 찾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언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답답했어요. 너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말초적으로 다루는 그 보도 행태가 결국은 김프로 방금 얘기했던 사안들을 만들어낸 근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언론이 청취율이나 뭐 클릭수를 먹고 사는 데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그걸 아예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사안을 가려가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언론들이랑 달리고 있으니까 나 혼자 자성해가지고 되는 문제냐 뭐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인 수준이 조금 아쉬웠던 문제가 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유력한 피의자였던 그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네. 아버지 친구. 그러면 이 양반이 죽었기 때문에 피의자 자체가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 그러면 수사는 바로 거기서 중단인가요? 아마 이제 장기 미제 사건들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찾는 수사는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진 지역에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난 오랫동안 찾지 못한 여학생들 한 5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남자까지 치면 더 많은데. 근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조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사건을 연계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는 했으니까 이게 용의자가 만약 살아있거나 그러면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뭐 1차적으로 이제 팀은 다 정리되고 기소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다른 거하고 연관이 좀 된 게 있을까 뭐 이런 게 뒤지긴 할 텐데 일단은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몰고 나간 수사가 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왜 벌어졌고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인지 인과관계가 실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그렇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시나리오를 써볼 수는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시신이 좀 부패했으니까 정확한 사인, 명확한 사인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것도 조금 그런데 그럼 사인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비춰서 이제 어떻게 동선이 됐을 것이다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가능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거 외에 더 뭔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기는 공범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지금은 공범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사건이 굉장히 아쉬움을 여럿 남기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시사 이슈 또 월드컵 이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아마 향후 한 2주
정도 장마가 쭉 갈 것 같아요.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한 주 이슈 정리하는 걸로 찾아오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